칭기즈 칸이 이끄는 몽골군 본대는 호라즘 제국의 동부 지역을 유린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수부타이와 제베는 샤 무함마드 2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정은 본래 목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몽골의 대학살 앞에 더 많은 땅을 노출시켰습니다. 수부타이와 제베의 원정은 훗날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몽골 장군 수부타이와 제베는 2만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호라즘의 샤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샤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 이들은 1220년의 겨울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약탈과 습격을 일삼았습니다. 동시에 서부 호라즘 군대가 동부의 잘랄 우우딘을 돕지 못하도록 저지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위력 수색을 수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1221년 군대는 먼저 조지아 왕국에 진입하여 보급품을 얻기 위해 시골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조지아의 왕 거르기 4세는 자신의 영토가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 군대에는 저차 십자군에 합류하기로 서약했던 많은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진 사기미 전투에서 수부타이는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후퇴하는 척하여 적을 유인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병들은 보병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수부타이는 그들을 포위하고 몰살시켰습니다. 그 후 몽골군은 다시 아제르바이잔 앤 이란으로 돌아가 몇몇 도시를 더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몇 달 후 조지아는 수부타이에 의해 다시 한번 침공당했습니다. 거르기 4세는 트빌리시 근처에서 침략자들을 막으려 했으나 그의 군대는 또다시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조지아를 약화시켰고 몽골군이 코카소스 산맥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겨울 동안 산맥을 넘어 군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부대는 막대한 사상자를 냈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군대는 현지의 레즈긴인, 알란인, 킵차크인 그리고 볼가 불가르인들의 연합군과 마주쳤습니다. 적군은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몽골군은 돌격했으나 격퇴당했습니다. 연합군은 진지를 고수하며 몽골군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수부타이군은 보급품이 부족했고 적을 압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킵차크인들에게 비밀리에 뇌물을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유목민으로서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음날 한밤중에 킵차크인들은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즉시 남은 군대를 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부타이는 기병들에게 킵차크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킵차크인들은 받은 보물을 실은 수화물 수레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마저 학살한 뒤 볼가 강변의 부유한 도시 아스트라한을 초토화했습니다. 약탈할 마을이 많은 익숙한 평원지대에 들어서자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제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제베는 드네프르 강을 향해 이동했고 수부타이는 남쪽의 크림반도로 향했습니다. 수부타이는 현지의 베네치아 무역 거점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몽골 장군은 그 지역의 베네치아가 아닌 모든 식민지를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솔다이아를 공격하여 초토화했습니다. 그 대가로 베네치아인들은 몽골군에게 유럽 왕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킵차크인들은 도망쳐 루스 공국들의 공작들에게 자신들의 공영을 알렸습니다. 현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여러 루스 공국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의 동맹으로 뭉쳤습니다. 킵차크 군대까지 합세하면서 이 동맹군은 주로 기병으로 구성된 약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몽골군 또한 하나의 군대로 합쳐졌습니다. 그들은 루스 공작들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몽골군은 이 갈등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의 싸움은 오직 킵차크인들과의 문제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작들은 황금률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몽골 사절들을 죽였습니다. 동맹군은 드네프르 강둑에서 몽골군을 따라잡아 그들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수부타이는 1000명의 후방 부대를 희생시켜 적을 붙잡아두는 동안 나머지 군대는 강을 건너 동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제 이 작은 승리를 어떻게 이어갈지 논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몽골군을 추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에서는 국경을 지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는 킵차크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공작들은 몽골군을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공작은 서로 수마일씩 떨어져 따로 행군했습니다. 9일 동안 몽골군은 추격자들 바로 앞에서 후퇴했습니다. 몽골군은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 포로, 가축들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승리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9째 날이 저물 무렵 킵차크 선발대는 나머지 군대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몽골군과 충돌했습니다.
수부타이는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작은 칼카 강을 건넜습니다. 킵차크인들은 몽골군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작들은 훨씬 더 뒤처져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부타이는 중기병들을 돌격시켰습니다. 그들은 정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킵차크인들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그의 군기병들은 루스군을 화살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루스군의 진역을 더욱 늦추었습니다. 화살의 엄호 아래 중기병들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명의 공작씩 돌격해오는 무질서한 루스군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초기 충돌에서 살해되지 않은 모든 루스 병사들은 좁은 통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살 세례에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뒤에 있는 아군과 충돌하여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전장은 강가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대열의 형태를 갖춘 유일한 군대는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 군대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10,000명의 군대와 후퇴하던 많은 이들을 결집시켜 돌격해오는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수화물 수레들은 고지대에 요새화된 원형 진지로 배치되어 도망치는 병사들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군은 곧 이 위치를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무스티슬라프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 화살 세례를 받고 연막탄 공격을 당하면서도 끔찍한 3일 동안 버텼습니다. 방어군에게는 물이 남지 않았고 결국 평화로운 항복을 제안하는 몽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영의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맹군은 모든 면에서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열어둔 작은 틈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곳이 탈출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이 틈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들을 한 명씩 골라내는 더 빠른 군기병들에 의해 소규모 그룹으로 살해되는 것을 선호했기에 이 함정을 팠습니다. 동맹군 전사들 중 오직 10명 중 1명만이 죽음이나 생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와 루스 귀족들은 포박된 차에 나무 플랫폼 아래에 놓였습니다. 몽골 장군들은 그 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아래에서 짓눌려 죽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그 후 카스피해 반대편을 통과하여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킵차크인과 볼가 불가르인을 격퇴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 거대한 원정에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형과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습격에서 돌아온 수부타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몽골 원정에 기여하지 않은 속국 서하를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배신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거대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몽골군 그 영토와 공성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국은 빠르게 무너졌고 황제는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침공이 시작되기 전 칭기즈칸은 말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는 곧 고열에 시달렸고 몽골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칸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서한은 칭기즈칸에 의해 정복된 최초의 민족이자 마지막 민족이 되었습니다. 1227년 8월 18일 66세의 나이로 칭기즈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칭기즈칸의 제국은 그가 만든 일련의 법률과 그가 키운 유능한 자녀들을 통해 그의 사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후계 구도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호라즘 원정전, 그는 4명의 아들을 천막에 모으고 또 다른 몽골의 전통을 깰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의 영지는 막내 아들이 상속하고 가축은 나머지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아들들에게 제국의 통합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제국은 아들들이 세우는 것을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치에게 발언권을 주어 마음속 생각을 말하게 했습니다. 주치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칭기즈칸의 진짜 장남이라는 차가타이가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주치가 우리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를 위대한 칸으로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제국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각 아들에게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위대한 칸을 존중하는 한 정착하여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우구데이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치는 페르시아와 유럽을 약속받았습니다. 차가타이에게는 중앙아시아가 주어졌습니다.